그러면 출판사들은 왜 베스트셀러를 만들려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베스트셀러는 이제 많이 팔린 책들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책이 많이 팔린 거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다들 휴일이라서 텐션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강의 중에 그 어, 정답이나 호응이 좋으신 분 세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리스트 해서 메일을 문자를 드리면 그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위에서 보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판사 인지도, 2차 창작이 될까? 수익, MSMU, 다음 책 팔 때도 유용하다, 출판사 인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초반 판매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베스트일 가능성. 다음에 또 베스트. 네. 출판사를 함께 홍보할 수 있어. 다음 책. 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노출이 많이 됩니다. 고윤정 님이 가장 좀 정답에 제가 원하는 정답에 근거한 가까운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다명 님이 인지도가 올라서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문수연 님이 명성, 좋은 작가들이 투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맞는데요. 고윤정 님이 말씀하셨던 노출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고윤정 님은 저한테 그 개인 그 DM으로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커피 쿠폰 한 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PPT 보이시죠? 이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막입니다. 보시면 지금 오늘 휴일인데 오늘 날짜로 10월 9일 일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는 공조 2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 정직한 후보 2 이렇게 그리고 애니메이션 짱구는 목말라 극장판도 있고요. 이런데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즐길 때 가장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취향, 자기가 보고 싶었던 거, 혹은 자기가 원하는 어, 좋아했던 배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어, 선택에 있어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타인이 많이 본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맛집도 우리가 음식점을 선정할 때 맛집을 선정하는 것도 그런 유행, 맞습니다. 입소문 이런 것들이 있죠. 트렌드에 맞춰서 남들이 가니까 많이 가시니까 저기는 실패할 확률이 없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맛집이나 영화나 그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쉬기 위해서 문화 컨텐츠를 선택을 할 때 타인이 고른 컨텐츠를 절대 다수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확고한 철학과 자신의 니즈나 아니면 자신의 관심사가 다른 분야에 있다면 베스트셀러를 선택을 안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어떤 독자군을 이야기할 때 20대 남성, 30대 여성, 뭐 40대 서울 수도권 어디에 살고 있는 남성 이런 식으로 집단화시켜서 그 분야 그 독자군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취향은 비슷할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문화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 집단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가요 무대나 전국 노래자랑은 보시는 집단층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보지만 그 메인 타겟은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어, 영화든 출판이든 해당하는 그 타겟 다른 사람이 많이 보는 그리고 독자층이 있는 곳에서 출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돈을 들였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따는 기쁨보다 그 잃을 때의 슬픔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그 인류 진화의 과정을 보면 남과 같이 군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우리의 DNA에 들어가 있는 그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컨텐츠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한번 승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컨텐츠 10개가 뭔가 그 확률이 높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하나 정도는 새로운 것에 베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회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그거에 맞는 변화를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산업이 힘들지만 또 매력적이기도 하죠. 네.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강남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보면 경제 경영, 인문 역사 종교, 예술 요리, 건강 과학별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일주일 동안 판매가 잘 됐던 도서들을 이렇게 그 매주 목요일 날 교보는 새로운 종합 베스트셀러를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진열 상태를 다 바꿔버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 그 작업이 전국의 교보문고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시면 종합 베스트셀러입니다. 종합 베스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는 종합 베스트셀러 24위까지를 선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서점에 갔을 때 이 종합 베스트셀러를 보고 아, 요즘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읽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종합 베스트셀러가 올라가려면 니치 시장보다는 조금 그 넓은 도착층에 맞는 책을 만들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구간부터 뭐 역시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은 종합 베스트를 오히려 그 기피하기도 하죠. 나만의 취향이 있는. 그래서 출판업이 조금 뭐 독특한 책을 내더라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사들도 종합 베스트셀러를 낸 그 출간 포트폴리오에 많은 부분 종합 베스트셀러 잘 팔리는 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타겟 독자로 해서 출고 부스가 뭐 판매 부스가 3천, 5천 부가 예상되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네, 맞습니다. 서점에서 제일 돋보이게 진열해 두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종합 베스트, 아까 전에 봤던 종합 베스트 코너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분야 베스트셀러도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번 더 노출의 기회를 받을 수 있죠. 만화책이나 웹툰 책은 이 예술 카테고리 오른쪽에 있는 예술 카테고리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책들 한번 보신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번 가 보시면 아, 요즘은 이런 책들이 잘 나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교보문고 그래서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 서울에 있는 어, 매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베스트 매장에서 다 진열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풍문고 매장이 많을까요? 교보문고 매장이 많을까요? 퀴즈입니다. 전국에. 네, 맞습니다. 효진님, 예, 영풍문고가 훨씬 더 매장 수가 많습니다. 교보문고는 전부 다 직영으로 하는데요. 매장을. 영풍문고는 직영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즉 어, 영풍에서 책과 직원은 파견은 하지만 그런 이제 그 공간이나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빨리 늘었습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대리점. 그러면
전국에 가장 많은 오프라인 서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교보, 영풍, 알라딘. 네, 맞습니다. 문수연님. 네, 문수연님도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개인 DM으로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네, 알라딘입니다. 중고 서점 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출점 전략은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최대한 가까운 매장으로 출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서점들의 이익 중에서 교보문고와 예스24는 이익률이 낮았지만 알라딘 같은 경우는 매년 수십억의 영업이익이 났던 게 전국에 가장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알라딘에서의 중고 서점에서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문수연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면 이렇게 어, 사람들이 훨씬 더 한 번씩 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온라인에 예스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들의 눈에 한번 띄어서 한번 구매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미디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오래된 이론인데 피아 주사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디어가 어떤 대중들한테 어떤 기사를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미디어가 언론이 권위가 있던 시절이죠. 주사를 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 뭐 거칠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피아 주사 이론인데요. 이 출판 홍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주 보는 책들, 자주 보는 표지, 자주 언급되는 책들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본인들의 책을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봤을 때 내가 꼭 필요한 책이면 사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여러 번 봤을 때 그 책을 구매할 확률이 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종합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노출이 많이 되면 또다시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한번 올려보자는 게 출판사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1인 출판사나 독립출판사는 우리가 종합 베스트셀러만 노려야 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종합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의 세부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분야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거는 예스24 도서 분류표인데요. 만화, 라이트 노벨의 하위 카테고리로 웹툰, 액션, 로맨스, 스포츠, 판타지, 코믹, 드라마, 학원물, SF, 밀리터리, BL, GL, 그래픽 노블, 공포, 추리 이런 식으로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서브 카테고리 또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네이버 연재 다음, 레진, 기타 플랫폼, 로맨스는 러브,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판타지 그리고 드라마도 하위 카테고리 있지만 연애, 가족 일상, 사회생활 이런 세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기에서 1등을 하더라도 노출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 베스트나 분야 베스트만큼 많이 노출은 되진 않지만 어, 그런 하위 카테고리에서 종합 베스트 많이 팔린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주제의 책이 그 주제 중에 나온 책들 중에서 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거니까 또 나름 홍보할 때도 좋은 카피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판사들이 어떤 책을 기획을 할 때요. 이런 새로운 분야로 책을 낼 수도 있지만 기존에 나눠져 있는 상위 하위 카테고리에 맞게 책을
내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출간 계획서를 쓸 때 내가 어떤 책을 낼 거다 하면 뭐 경제 경영이면 경제 경영 하위 카테고리면 경제 경영 일반,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면 경매냐 공매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분양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소설도 한국 소설, 외국 소설, 한국 소설 안에서도 또 나눠져 있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책을 낼 때 내 책이 만약에 서점에서 유통된다면 어느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는 어디고 하위 카테고리는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책을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 네. 그래서 그 책을 유통할 때 교보문고 구매팀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판사에서 인쇄소를 통해서 책이 나온다면 대본 차량을 통해서 물류창고에서 책을 싣고 서점 물류창고로 갔다가 오프라인 각 지점들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이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 각 지점별로 몇 개로 나눌지, 몇 개 보낼지에 대해서 MD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하는 곳이 오프라인 서점 구매팀입니다. 어,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리고 혹시 수원이나 광명에 사시는 분들은 리브로도 볼 수 있으실 건데요. 원주나 이런 분, 원주에 사시는 분도 그런데 그 리브로도 구매팀이 있습니다. 그럼 오프라인 서점 구매팀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 적었는데요. 해당 서점의 전체 오프라인 매장에 책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신간이 나왔을 때 해당 도서를 전국 매장에 몇 부씩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더불어 월별, 시기별 매장 프로모션 기획하고 공급률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전 그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책을 들고 오른쪽 위에 있는 구매팀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구매팀 담당자가 앉아 있거든요. 그 컴퓨터를 보고 예스나 온라인 서점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지만 구매팀은 그렇진 않습니다. 오프라인 서점 미팅을 지점 미팅을 갈 때도 똑같이 따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영업 시간에 가서 물론 너무 일찍이나 너무 마감 시간에 가면 안 되겠지만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4, 5시 정도에 점심 식사 시간 제외하고 가게 되면 서점에 직원이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출판사 B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과장님 땡땡 출판사 누구누구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명함을 건넵니다. 그럼 구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출판사 B죠.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첫 책이 나와서 오게 됐습니다.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여기 신간 두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구매 담당자가 네, 어떤 책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희 책은 어떤 책입니다. 한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혹시 매장 광고 하시나요? 네, 이렇게 물으면 좀 고민하고 있는데 땡땡 분야 매출 괜찮은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땡땡 분야는 강남점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남점 북마스터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네, 우선 백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플로어로 대체적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미팅 시간은 뭐 짧으면 1분, 길면 2, 3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 제가 실제 구매 담당자와의 미팅을 했던 거를 녹음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음질이 좀 나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교보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이 사진이 왼쪽에 있는 게 구매팀 미팅 장소고요. 여기 파주 교보문고에 책이 많이 있는 미팅룸. 여기서 오프라인 미팅하기나 아니면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책상 위에 제가 사들고 간 커피 그 캐리어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각 분야 담당자별 따로 있거든요. 구매팀 뭐 만화면 만화, 경제 경영이면 경제 경영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여러 잔 사 들고 가서 커피를 한 잔 드립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은 보통 약간 그 카페인과 당이 떨어지는 오후 4시 정도에 가서 미팅을 합니다. 커피를 들고. 그러면 많이 반가워하십니다. 네. 그러면 요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수량만큼 물류 창고에서 배본 차량이 싣고 서점 물류 창고에 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저희 출판사 물류 창고의 모습입니다. 네. 모든 게 이제 영업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나 그 사람이 조금 지쳐할 때 가서 조금 그 커피나 달콤한 걸로 유혹을 하게 되면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물류창고거든요. 이 큰 대형 출판사 물류창고, 요거는 소형 출판사 물류창고입니다. 요게 아까 전에 여기 그 교보문고 본사, 파주에 있는 본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황금 날개라고 보이시나요? 네. 이게 물류 배송을 하는 출판 물류 배송 차입니다. 출판사 물류 창고에 있는 책이 이런 날개 차량의 탑차에 실려서 각, 각, 어, 각 서점 물류 창고로 들어갑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인터넷 교보문고 물류 창고 건물입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파주 사옥과 인터넷 교보 물류 창고는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그 오프라인 매장용 물류 창고입니다. 파주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요 매장은 어디일까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매장은 어느 매장일까요? 어느 교보문고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지원님, 광화문 맞습니다. 김하연님. 네. 어, 교보문고의 상징적인 곳이죠. 교보문고가 처음 광화문에 교보 빌딩 지하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게 이제 4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보문고 광화문 지점이고 출판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매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종로나 광화문에 놀러 나오는 분들이 서점은 꼭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잡지 매장, 그 광화문 교보문고인데 여기는 연간 한 5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국내 가장 큰 매장이고 그래서 교보에서도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요. 책도 가장 많이 팔립니다. 뭐 소설 같은 경우는 그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대구점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고 아마 만화 책도 웹툰 책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같은 휴일날 특히 날씨가 좋거나 이럴 때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또 이게 아예 교외로 나가니까 적당히 좋으면서 시내 나들이 서울 시내 나들이 할 때 광화문 교보문고로 많이 갑니다. 네, 요거는 그 교보문고 어, 네, 그 매장 매대 사진인데요. 만화평대입니다. 네, 이렇게 POP라고 하는데요. A4 가로 사이즈 POP를 이렇게 그 세우기도 합니다.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만화책이네요. 좀 나온 지 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박 중독자의 가족,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인데 네, 꽤 재밌게 저도 읽었습니다. 요런 그 POP는 만약에 사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면 말을 하면 요 POP를 세우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제 좀 친해져야 되죠. 그래서 커피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보문고 각각의 매대를 한번 찍었습니다. 이토준지의 전작 시리즈죠. 이렇게 깔 정도면 꽤 그 돈이 많은
출판사들입니다. 네. 팝업 자리 그 피오피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앞에 말씀하셨던 효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POP 세우는 거는 비용을 따로 주지 않고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두 개 보이는 거는 따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특이한 이슈, 노벨 문학상 이런 수상작 같은 것들은 돈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노출이 되지만 이런 여기 오므라이스 잼잼이나 앨리슨 백대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웹툰 그 서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 서가에 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까 모여 있던 것이라고 하면 이 사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간이나, 약간 그 신간이나 좀 스테디하게 나가는 것들은 따로 돈을 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이토준지나 앨리스 백대, 오므라이스 잼잼과 같은 거는, 어, 그, 돈을 줘야 돼. 문수연 님이 그냥 무료이며 모든 출판사들이 다 세우고 싶어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는 권한은 매장 직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 중에서 파트장, 만화 담당자 중에서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웹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커피를 들고 가는 이유가 자주 가는 출판 영업자들이 마케터들이 자주 가는 이유가 그렇고 각 출판사들이 어떤 특정 분야의 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안면도 트고 오래 본 출판사한테는 조금 더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서가인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만화 서가 가면 웹툰 서가가 있고 코믹스인데 서울문화사겠죠. 그리고 코믹스 학산, 대원 이렇게 만화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메이저 3사가 국내에는 유통을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유통을 갖고 있냐면 따로 서가를 각각 만들어 줄 정도로 크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인 출판사나 독립 출판 제작자가 본인이 출판사를 차려서 한 권의 책을 냈을 때 교보문고나 대형 서점에서 책이 노출될 확률이 많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인 출판사나 독립출판 제작자들은 책을 만들어서 잘 홍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에 대해서 이번 강의 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현실이 이렇다. 이게 완전 이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만화 서가와 웹툰 서가입니다. 그리고 웹툰도 보면 뭐 지금 A7-7 웹툰 7 되어 있는 게 RHK 랜덤하우스죠. 그런 만화 전문 출판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웹툰이나 만화를 냈던 출판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가에 책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직원분께서 새로 나온 만화 신간을 진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직원분과 친해지면 내 책이 조금 더 잘 보여지겠죠. 효진님 하도 싸워서 자리를 떨어뜨려뒀나? 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출판사나 아니면 서점과 플랫폼과 작가분들 사이에 많은 분쟁과 싸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낸 종이책, 독립출판 제작자를 위한 대형 서점 유통 가이드에 나온 표현인데요. 이게 매대에 있는 책을 누워 있는 책,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서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 책이 나왔을 때 누워있는 책에 있는 게 좋을까요? 서 있는 책에 있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효진님. 눕혀야 됩니다. 눕혀야지 사람들이 그 동선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트 주변이나 아니면 복도를 가다가 내 책이 눕혀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표지 디자인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표지가 눈에 잘 띄어야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의 손에 한 번이라도 더 들리겠죠. 그리고 그 표지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책이 세워져 있으면 책등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눕혀야 됩니다. 누워 있는 책이 판매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점에 가시면 아까 전에 돈을 주고 광고해야 되는 자리와 아닌 자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서는 광고 도서입니다. 라는 문구들이 곳곳에 조그맣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광고 도서 자리구나. 이 자리는 광고 도서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간이 나왔을 때 신간들은 기본적으로 어, 신간 코너에 돈을 주지 않더라도 눕혀줍니다. 네, 그렇고 그 신간들이 좀 판매가 잘 되는 도서들은 스테디셀러 평대 이런 곳에 눕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광고를 해야지 책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광고를 안 하더라도 노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투명합니다. 아주 어, 자본주의적이죠. 돈이 많으면 내 책을 많이 노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는 그 지점별로 다릅니다. 가령 교보문고 광화문처럼 비싼 곳은 6자리에 뭐 20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만 원인데 같은 교보문고지만 부천점 같은 경우는 10자리 하는데 22만 원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점은 비쌉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풍문고는 교보문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어, 20, 영풍문고에서는 가장 비싼 매대가 뭐, 그 100만 원이면 충분히, 어, 한 달 동안, 네, 그,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은 일주일 동안 배너 광고를 접지만 오프라인 서점의 광고 기준은 1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광고를 오프라인에서 한다. 그러면 1일로 나누면 매월 10,000원씩 그 광고 매대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책이 하루에 몇 권씩 팔려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계산해서 이 광고가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모든 오프라인 광고가 광고 비용 이상을 뽑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각 지점별로 한두 권씩 팔린 게 모이면 온라인 서점 판매분과 합쳐져서 종합 베스트셀러,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를 합니다. 경쟁이 되는 거죠, 출판사별로. 가령 A라는 도서가 광고를 해서 500부가 팔렸다면 내 책이 그 A라는 도서보다 더 높은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500부 이상 팔리게 광고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베스트 만들기 어렵죠. 다만 또 돈이 있더라도 베스트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만약 그 큰 출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책에 쏟아부을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높으면 꽤 좋죠. 매장에서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슬프게도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가무성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네. 손혜진은 결혼했죠? 현빈하고 결혼한 거 맞죠? 네. 아직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알면 그래도 어리시군요. 네, 2006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연애시대라는 드라마. 그 오른쪽에 있는 K 문고는 딱 봐도 디 서점인지 아실 것 같나요? 어느 서점일까요? 아, 작년에 봤다고요? 네, 맞아요. 교보문고 빼박입니다. 당시에 교보문고 홍보팀이었던 분과 최근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교보문고 대구점 점장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때 이 SBS와 같이 제휴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K북이 교보문고였고 PPL이죠. 일종의 대형 콜라보였던 것 같고 어, 북마스터는 교보문고에서 사용하는 그 직원들의 명칭입니다. 북마스터. 이 북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도 쳐야 되고요. 그리고 북마스터가 되면 어, 월급에 수당이 또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건 어떤 책에 대한 전문성인 거죠. 그리고 이 나왔던 남자 주인공이었던 가무성의 직업도 교보문고 한 지점의 파트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났었죠. 그때 손혜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니. 네, 손혜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앳된 시절의 손혜진이고 뒤에 보면 예전에 서점은 나무 서가를 사용했었고 이런 모습에 요즘과는 좀 다르죠.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수연님, 네, 그 DM 잘 받았고요. 네, 저와 같은 안양에 사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메일 남겨주신 분한테 제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수업 자료. 네, 못 받으셨다고 하셔서. 네.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독립서점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하면 좋을지 문의 주셨는데요. 요 독립서점 관련해서는 독립서점 파트를 제가 4차나 5차 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성 님이 어, 네,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님 아까 보리 출판사 있던 곳에 무료로 배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서점에 미리 미팅해야 하는 건지요? 네,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 그래서 이 가무성과 미팅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에 대한 스크립트를 한번 짜봤습니다. 북마스터는 교보문고에서 일정 연차와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 부여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리스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주차 때 보도자료 이야기했었잖아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서점으로 갑니다. 서점 영업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고요. 뭐 오프라인 매장은 따로 미팅 약속을 잡고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 시간에 가면 되고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서점에. 왜냐하면 보통 오전 10시에 서점이 열어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한 직원이 나가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오픈을 준비하고 오픈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 오후 1시 정도에 오후 2시 정도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마감하는 직원, 이렇게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시간은 직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죠. 그 사이에 오전 9시,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도 서점은 365일 다 열잖아요. 쉬는 날 없이. 물론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해 있는 서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쉬면 쉬지만 대부분의 서점들은 365일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점이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차이거나 휴가이거나 반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미리 연락해보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자주 가서 미팅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많이 도장 찍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출판사 C가 제가 하고 직원을 제가 하겠습니다. 명함과 보도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갑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땡땡 출판사 누구누구입니다. 신간이 나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송님 응대 잠깐만 하고요. 이럴 때가 있는데, 가령 매장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책에 대한 물으면 잠시 미팅을 중지하고 그 매장 직원이 손님을 응대할 텀을 주는 게 약간 국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손님 먼저고, 저희 출판사와 매장 직원의 대화는 이순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손님 응대 잠깐만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출판사 씨, 네, 둘러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러보고 있다가 직원이 일을 끝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책이죠? 네, 저희는 땡땡 분야를 주로 출판하고자 하는 신생 출판사인데요. 이번에 저희 책을 내게 됐다. 책에 대한 설명을 두세 문장으로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 나름대로 이제 코멘트가 있겠죠. 아, 재밌겠네요. 혹은 보도자료 두고 가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노출할 자리가 있을까요? 그럼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광고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프라인 서점에 직원들한테 할당된 광고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점별로 얼마인지는 모르나 어느 정도 그 광고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광고를 하는 대형 출판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안 한다고 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뭔가 그런 이런 미팅 기회를 안 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출판사 C가 말합니다. 북마스터님이 잘 밀어주셔서 베스트셀러 만들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저희가 신생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면 직원이 말합니다. 자주 오세요. 책은 5부 주문해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서점 직원이 컴퓨터로 재고를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교보문고 물류창고에 출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물류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바로 다음날 오겠지만 아니면 이틀 후에 다음날 저희 출판사로 교보문고에서 주문을 넣어서 발주를 보내주면 교보문고에서 다시 그 지점으로 가는 형식이죠. 교보문고 메인 물류창고에서 해당 지점으로 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네, 요 오프라인 서점 미팅할 때 뭐 고민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쵸? 네. MD는 전체적으로 구매 담당자는 100부를 하지만 이 교보문고 이 지점은 5부. 전국에 교보문고 지점이 20개 이상 있으니까 만약에 5부씩 내려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는 수량은 안 되죠. 보통 그 책을 어느 정도 쌓아두는 거는 5부에서 10부 정도 요 수량에서 쌓아두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실패해서 입고한 책이 반품되었을 때 출판사의 불이익은 없나요? 출판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책의 비용을 받았었다면 반품되는 만큼 다시 주면 되고, 아직 정상 전이라면 그 비용이 입금되기 전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고, 한번 가져간 책은 바로 반품하지 않고요. 보통 판매가 좋으면 추가 발주 넣어서 더 가져가고, 판매가 안 좋으면 반품을 하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출고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판매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가야 된다는데 좀 더 구체적인 횟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출판사마다 사정이 달라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간다면 자주 가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가는 것도 자주 가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보문고 매장도 많고 한 출판사의 마케터가 교보문고뿐만 아니라 영풍문고, 뭐 온라인 서점도 다 담당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 획수는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문수연님, MD님 배포해 주신 것도 전체적으로 판매가 안 되면 출판사로 반품됩니다. 판매되지 않는 책은 언젠가는 반품이 됩니다. 간혹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 100부를 출고시켰는데 서점에서는 도난이나 절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5부가 비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5부가 누가 훔쳐가서 없고 그러면 서점에는 95부가 남잖아요. 그럼 그 95부가 하나도 안 팔렸다. 그러면 95부는 반품되고 그 잃어버린 5부에 대한 비용은 서점에서 출판사로 정산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고윤정님. 반품된 금액은 다시 물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책을 밀어넣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책이 서점에 가 있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판매되는 만큼 적절한 수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왼쪽에 나와 있는 조감도는 정보화 시대의 출판 마케팅 전략이라는 1999년에 나온 일본 고단샤의 영업 마케터가 어떤 그 지점에 서점에 조감도를 그린 겁니다. 보면 뭐 어떤 고객들의 동선이라든지 어떤 고객들이 오는지 그리고 그 매대는 베스트셀러 매대인지 스테디셀러 매대인지 아니면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감도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제 그 제 책 독립출판 제작자를 위한 대형선 유통 가이드의 별책으로 만들었던 별책 부록입니다. 거기에 조감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윤정 님이 그러니까 입금된 금액이 입고금이 절대 판매금을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서점 SCM 사이트에서 판매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고시킨 금액 부수만큼 판매됐다면 그게 판매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하지만 입고는 100부가 됐는데 판매가 뭐 10부밖에 안 됐다. 그럼 나머지 90부는 반품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풍문고 여의도점 사례입니다. 요게 작년 말 정도에 제가 찍은 건데, 그런 광고 매대인 거죠. 영풍문고 여의도점에 어떤 광고 매대인데 부동산 책으로 좀 깔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영풍문고 여의도점에 음, 각 코너별, 각 매대별 광고 단가와 담당자 그리고 입금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출판사가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데는 30만 원부터 80만 원 이렇게까지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가령 서비스 매대가 있습니다. 이 벽면에 수민의 반찬이라는 책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공간입니다. 이 기둥 있죠. 그래서 이 코너의 기둥은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광고를 하면 서점에서는 잘 깔아줍니다. 네, 그게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판단은 유보하겠는데요. 만약 돈이 많은 출판사는 그게 유리할 거고 돈이 없는 출판사는 광고가 아니라 다르게 까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면 그 출고가 되면 이렇게 출판사에서 출고가 되면 오프라인 서점 물류창고로 갔다가
각 지점, 아까 전에 5부 주문해 달라는 지점 있죠. 그쪽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책이 안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책을 너무 넣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출판사에서 온라인 서적 그 독자들한테 갈 때, 출판사에서 독자들한테 갈 때 바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코엑스 유아교육전이나 국제도서전 같은 대규모 북페어에서 혹은 독립출판사나 1인 출판사 같은 경우는 마켓이나 퍼블리셔 스테이블 그런 그 마켓에서 판매할 경우만 직접 판매하지, 나머지는 이렇게 중대형 서점, 도매상, 인터넷 서점, 출판사 판매몰 등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하연 님이 독립출판 같은 경우 알라딘 온라인 유통계약 판매 추이를 보고 오프라인 서점 입고 진행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나요? 그거는 출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책이 잘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알라딘에서 뿐만 아니라 교보문고나 오프라인 서점에 잘 팔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어, 동시에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나의 그 출판사 책이 얼마 정도 잘 팔리는가와 출판사의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어떤 마케팅 그 공략집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독자한테, 고객한테 가는 다양한 판매 루트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 오래된 장표긴 하지만 지역별 총판이 있고요. 그리고 특판 채널들이 있습니다. 총판은 과거에 창고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창고서는 학교 앞 서점에서 혹은 뭐 조그만 문방구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참고서를 판매하던 유통 구조가 아직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는 세원출판이다, 어디는 어디다 이런 것들이 총판이라고 하고요. 지역별로 분배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판은 특별 판매 채널의 그 약자인데요. 가령 어린이 책, 만화책, 웹툰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니면 IT 도서 이런 책들은 특별 판매 채널이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매는 소매 서점에 책을 납품하는 중간 유통사 역할을 합니다. 웅진 북센 그리고 인터파크 송인이 있었는데 망했죠. 그리고 북플러스 리브로 계열의 도매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출판협동조합 이렇게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 잘 아시는 교보, 알라딘, 예스 입사 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교보문고 오프라인, 영풍문고, 리브로 이런 정도가 있고요. 서울문고 반디앤루이스는 망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책을 마트에서 많이 팔았었거든요. 마트 아니면 납품기관, 일반 기업, 저자 행사 등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책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소형 출판사는 어떤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앞에 보셨던 게 대형 출판사거든요. 그럼 소형 출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있고요. 오프라인 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상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독자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공급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각각 채널로. 그리고 도매상은 그 공급받은 책을 서, 어, 서점을 한번 거치고 혹은 도서관을 거치고 독자들한테 전달합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도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주차 혹은 오늘 강의 끝날 때쯤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독립출판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1인 출판사나 독립출판 제작자가 출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스 입사 알라딘을 먼저 대본사 필요 없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서점,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전자책 유통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도매 같은 경우는 어음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좀 하자고 유도를 해야 되고, 전자책 유통은 다양한 그 전자책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내가 독립 출판물을 제작 판매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출판 유통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SNS를 먼저 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 SNS 계정을 만들고요. 뭐 SNS라 말하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트위터,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웹툰 작가분들이시니까 웹툰 주제나 샘플 이미지를 매일 조금씩 업로드해서 컨텐츠를 쌓아가면 어떨까? 그 기간은 짧게는 6개월, 1년 정도 꾸준히 해서 스스로 천분을 팔 수 있는 인플루언서 미디어가 된 후에 텀블벅이나 와디즈 등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그 시기는 창작물이 한 7, 80%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초기 펀딩 비용으로 생산비, 즉 종이값, 외주 인건비, 진행비를 뽑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독립 서점이나 독립 출판을 진행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의 주제와 관련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책 판매 플러스 강의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서점에 입점 진행하고 동시에 전자책 서점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단계로 오프라인 서점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입점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언제 생기느냐?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부담할 리스크는 내가 책을 1000부, 2000부 찍었는데, 혹은 뭐 1000부는 충분히 3개월 안에 나갈 거라 찍었는데, 책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리스크가 크게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이번 텀블벅 와디즈에서의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미 제작비는 다 뽑아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의 홍보 전략은 그 모든 것이 2, 3주 안에 결정된다. 그리고 분야 베스트셀러 상승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사전 도서 MD 미팅 진행할 때 1, 2주 동안 해당 서점에서 판매 전략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뭐 사은품을 건다든가, 아니면 내가 작가의 만남 이벤트를 하겠다. 그리고 넌지시 MD에게 분야 웰컴 노출이나 독자 대상 메일링 발송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1, 2주 안에 완료되어야지 분야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MD와 하기로 한 것들 약속한 걸 실제로 꼭 실행하고, 그게 실행이 되면 꼭 감사의 메일을 보내라. 하지만 MD에게 그렇게 매달리지 마라.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으면 MD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MD와 같이 하는 이벤트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라. 내 책은 한 해 출간되는 8만 권
권 중에 한 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급률이라는 게 있고 공급 방식, 결제 방식이 각각 출판 용어가 있는데요. 공급률은 제가 1주차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가 3만 원짜리를 60%로 공급하면 출판사가 서점으로 받는 어, 매출은 돈은 얼마일까요? 정가 3만 원짜리를 60%로 공급하면. 네, 이하영님 6천 원 나왔습니다. 정가가 3만 원입니다. 정가 30, 네. 네, 이하영님 바로 18,000원 정확함씨. 네. 3만 곱하기 60% 하면 18,000원 되겠죠. 네, 그게 공급률입니다. 그래서 그 60%, 70%라는 게 공급하는 비율, 공급률 되겠고, 공급 방식은 현매와 위탁이 있는데요. 책 출고와 동시에 책과 돈을 교환하는 방법이 현매입니다. 물론 온라인 서점은 이번 달에 출고된 금액은 다음 달 15일 날 입금이 되거든요. 네. 그게 그래도 현금으로 주니까 현매에 포함이 되고 오프라인 서점은 매절 계약하게 되면 그것도 현매로 바로 다음 달에 입금이 됩니다. 매절 계약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커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절 계약이 뭘까요? 저희 1, 2주차 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채팅창에 네, 잘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어느 정도 그 진실에 접근하고 계십니다. 매절 계약에 대한 이야기. 네, 효진님이 거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할인가로 물량을 다 떠안는 방법입니다. 네, 효진님 개인 챗으로 연락처 알려주시고요. 그럼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매절 계약하게 되면 거의 현매로 받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금액을 좀 포기하더라도 다음 달에 한꺼번에 다 입금해 줍니다. 네, 위탁 계약은 그 반대인 거죠.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고 나면 그 비용을 사후 정산을 해줍니다. 내가 100불을 교보문고에 넣었는데 그게 판매가 한부가 되면 다음 달에 내가 받을 돈은 한부의 가격으로 돈을 받습니다. 네. 다만 판매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서점이나 동네 서점은 이 사업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동네 서점은 공급률이 70%거든요. 만 원의 책이 팔리면 3천 원은 서점, 7천 원은 작가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게 팔리고 나서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령 현매로 독립서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뭐 60이면 60%, 65면 65%로 기존의 공급 계약인 70%보다 5에서 10% 낮지만 출고되는 동시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현매 계약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결제 방식에 어음과 현금이 있는데요. 어음은 3회에서 6개월 후에 금액을 납품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게 어음. 근데 현금은 이걸 출판사 통장으로 현금 입금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과 일부 오프라인 서점이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현매가 좋을까요? 위탁이 좋을까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현매 or 위탁. 그리고 결제 방식 어음 or 현금. 김현수님은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위탁은 왜 좋은 것 같으신가요? 네, 위탁파와 현금파가 있군요. 네, 장단이 있습니다.
현매로 하면 현금 박치기를 바로 할 수 있고 위탁으로 하게 되면 공급률이 낮아져서 나중에 만약에 그게 다 팔린다면 나한테 큰 이득이죠. 네. 그래서 뭐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현매로 하게 되면 그 서점이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이 책을 내가 다 팔아야 되겠다. 네. 근데 만약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책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서점의 리스크니까 오히려 책을 노출하는 것에 있어서 위탁으로 가져가서 판매가 되는 추이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공급 방식이 있고 결제는 어음과 현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음을 설명할 때 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출판사가 서점과 도매상에 도서를 납품합니다. 그 도매상과 서점이 약속어음을 발행을 하죠. 그러면 출판사는 그 약속어음을 본인이 산 종이 제지소나 인쇄소로 넘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서점이나 도매상이 무너지면 그 약속어음은 그야말로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인쇄소가 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허준호가 그릇 공장 사장인데 미도파의 약속어음을 받고 그릇을 납품합니다. 그리고 그 허준호는 그 미도파의 약속어음을 다시 원자재 납품 사장한테 결제 대금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미도파가 부도가 나버렸죠. 이럴 경우에 가장 피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원자재 납품했던 사람이 가장 손해죠. 호주노도 힘들지만 사실 중간에서 그 금액을 어, 돈을 받지 않고 납품했던 원자재 납품 회사가 가장 큰 네,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사실 납품 좋진 않죠. 네, 리스크가 있고 결국 영화상에서는 이 납품 사장님이 돌아가십니다. 자살로. 네, 그렇게 슬픈 엔딩이었고요. 이런 게 출판계에도 꽤 있었습니다. 팩스를 쓰는 몇 안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출판계도 당시 송인서적이라는 도매상이 무너졌을 때 엄청 큰 이슈가 돼서 긴급 자영업 자금이라고 5천만 원 이내에서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영안전 자금을 어, 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이제 빌려주는 거라서 지금 보면 대출금리가 엄청 싸네요. 네, 2% 올해 초만 해도 좀 쌌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출판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출판업을 하실 때 원칙을 이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물류창고에서 나가서 현금으로 변해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어음은 3에서 6개월 후 그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회사가 어, 교환전 거래처가 부도남 휴지 조각이다. 네. 현금을 받고 책을 주고 어음을 받지 마라. 그래서 1인 출판사가 어음 없이 거래 가능한 서점들은 예스 알라딘 교보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텀블벅 사이트하고 와디즈. 이게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보면 이 두 군데 업체에서 엄청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먼저 왼쪽에 있는 게 로컬 만화 프로젝트 지역의 사생활 99 시즌 3에 대한 광고고요. 오른쪽에는 신루팡 3세 단행본 코믹스 한국 최초 완역판 발매였더라고요. 이 루팡 3세에 대해서는 뭐 정식으로 발매된 적이 없다고 학생문화사에서는 광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 각각 사이트를 한번 보시죠. 어차피 그 이 텀블벅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보시면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네, 보시면 이 카테고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미리 돈을 주는 거죠. 이 제품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제작자는 어, 그 미리 받은 돈으로 제품을 완성하고 미리 펀딩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의 더 이익을 드리는 혹은 사은품을 더 드리는 이런 형식의 사이트입니다. 특히 텀블벅이 어, 그 와디즈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돼 있고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출판 크라우드 펀딩 회사입니다. 그래서 와디즈가 텀블벅을 따라잡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어, 네, 이렇게 인기 순위나 펀딩 최다 후원 금액 보시면 뭐 이 잘 나오는 거는 뭐 도감류나 사전류인데 그게 5천만 원, 뭐 7천만 원 이렇게 넘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북이나 설정집 그런 종류 도감류가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잘 되고요. 디자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뭐 웹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만화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옆에 있는 와디즈는 텀블벅보다는 조금 중소기업 상품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업체인데요. 보면 여기 학산문화사에서 나오는 신루판 3세 단행본 코믹스 한국 최초 완역 발매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명작 신루팡 3세 한국 최초 완용본 전권 세트 특별 부록도 증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총 12권을 이렇게 박스로 해서 이 학산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하는데 학산문화사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이런 전문으로 출판하시는 분들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 초기 독자에게 알리고 판매비를 먼저 제작비를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보면 누적 펀딩액도 2억 원 가량 서포트도 미리 이제 2,400명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학산문화사. 네.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미리 이제 예약 판매 느낌인 거죠. 나오면 바로 할 사람들도 꽤 이미 223명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1인 출판사나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미리 만드는 거를 저희 추천해 드리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만화 복간본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거 저작권이 만료된 만화들을 복간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만화 쪽에 있는 분들은 이미 계속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진행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법에 1950년대 사망한 국내나 해외 만화 저자 리스트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의 대표 작품을 입수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과거 절판된 도서거나 아니면 디지털 파일을 포함돼서 그리고 저작권 만료 날짜에 맞춰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문된 제작 수량과 독립서점과 대형 서점의 유통 예상 수량만큼
종이책을 제작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만화를 더 좋아하시는 여기 수강생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그림책 기억나시나요? 시골쥐와 서울쥐인데 약간 디즈니 만화 명작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왼쪽 사진은 어 제가 안동에 갔는데 주공아파트 앞에 예전 계몽사의 어떤 전집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간판이 떼진 자국이 있어서 그거 한번 네, 봤습니다. 이게 사실 디즈니가 전 세계에서 저작권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빡세게 관리하는 어, 조직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책이 복간이 됐습니다. 복간이 됐는데 디즈니에게 저작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아마 만화 쪽에서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계속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셨는데 이 전집을 이제 계몽사 방문 판매 사원한테 사서 집에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세계 명작을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해서 그린 거라서 뭐 피터팬과 웬디 같은 경우 후크 성장 있고 그리고 스크루지 아저씨는 도날드 덕이 나와서 엄청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단추를 수프에 이렇게 끓이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이 지금 30대 혹은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제 추억에 있는 복- 그림책인데 이게 복간이 돼서 실제로 팔리고 그 기억이 있는 세대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읽혀주고 있거든요. 네,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2년에 60권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가 1997년에 절판이 됐습니다. 지니엘 컴퍼니가 1919년, 한 3년 전이죠. 12월에 복간했어요. 그래서 사실 디즈니와 저작권 분쟁이 있었는데 지니엘 컴퍼니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해서 향후 70년간 사용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70년이면 거의 2090년까지 이, 이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엘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1995년 베른 협약에 의거해서 회복 저작물의 2차 저작물로서 사행권이 지니얼 컴퍼니가 에게 있다. 그리고 1930년에서 50년 미국 최초 발행사는 월트 디즈니가 아닌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이라는 회사이며 현재 월트 디즈니 두 회사는 별개 회사여서 디즈니사가 주장할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 그림 명작 동화 전집에 사용된 캐릭터들은 미국에서 1930년에서 50년에 최초에 발행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인 7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된 저작권들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디즈니가 이 그림책이 나왔을 때 저작권이 걸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사용 권리를 지네 컴퍼니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최초의 독립출판 제작자를 위한 대형 선임 유통 가이드를 펀딩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590명 1,100만 원으로 제작비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펀딩할 수 있었습니다. 뭐 펀딩하는 거 올리는 거는 쉽습니다. 프로젝트 올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양식들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펀딩을 올리기 한번 사이트를 한번 가 보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대로 하게 되면 크게 힘든 거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네, 여기 프로젝트 올리기 있죠. 잠깐만요. 네, 프로젝트 올리기 들어가서 창작자 가이드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먼저 이 창작자 가이드를 먼저 읽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실제로 한번 그 바로바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렇게 눌러서 시작하시면 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벤치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존에 다른 창작자들이 올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거 틀만 따와서 내 거에 맞게 내 프로젝트에 맞게 그거를 그 프로젝트를 올리면 되고 여기 보면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 50자 내외로 적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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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고 한 70% 정도 완료가 됐을 때 이 그 텀블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펀딩 하신 분들한테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 80, 70%가 완료됐는데 이번에는 제작에 들어갑니다. 혹은 만약에 일정이 예기치 않게 늦어지면 이런 사정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 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시면 시행착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해보시면 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텀블벅 홍보는 저는 최대한 개인 SNS를 활용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올리고 나서 제가 뭐 그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은 어차피 지인들이 계속 있으니까 한 부씩 사주는 게 많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지인분들한테 URL을 보내주면서 혹은 동호회 분들한테 저 이런 책을 냈어요.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올렸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SNS 올리는 거에 맞춰서 조금씩 그 일일 누적의 후원액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그 한 15일가량 한 보름 정도 펀딩을 했는데 달성률은 554%. 제가 목표액을 2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 목표액은 처음에 그냥 작게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더라고요. 이게 펀딩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 어, 금액을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만약에 홍보 목표액을 1,000만 원으로 했는데 980만 원밖에 펀딩이 안 되게 되면 그 펀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시 펀딩 자체가 무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제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펀딩이 실패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펀딩 크리에이터들은 시작하기 전에 목표액을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크게 무리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는 걸 우선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초기 펀딩액을 크게 해놨다가 만약에 한 10%, 20% 모자랄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펀딩액을 마감시켜 버립니다. 혹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펀딩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약간의 수수료만 텀블벅에서 떼갈 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텀블벅도 노출이 되면 판매가 펀딩이 잘 되면 더 좋은 자리로 노출을 해줍니다. 뭐 공개 예정 프로젝트였다가 신규 추천 프로젝트 혹은 인기 추천 프로젝트,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메인 페이지, 그리고 텀블벅이 운영하는 광고나 아니면 SNS에서도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홍보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SNS뿐만 아니라 텀블벅 주변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클릭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작업을 이 펀딩을 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죠. 가령 어, 그 출판사 중에서 책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에 좀 소홀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손해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책 만드는데 한 70 정도 쓰시고 30 정도는 조금씩 준비한 홍보에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텀블벅의 구조는 출판사에서 텀블벅에서 펀딩을 하고 그리고 한 70% 그 완료가 됐을 때 펀딩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작 펀딩을 하는 와중에 제작이 완료가 되고 도서가 물류대행사 창고에 들어가죠. 이게 여기 물류대행사는 일반 배본사, 물류사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물류대행사입니다. 여기는 택배 리스트를 보내주면 그걸 맞춰서 택배를 짜자잔 잘 보내줍니다. 도서가 물류대행사에 입고되고 그리고 여기 고객들은 이 텀블벅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가 나한테 넘어와서 이 물류대행사의 리스트를 넘기면 물류대행사는 택배로 각각의 고객들한테 도서를 발송합니다. 이게 텀블벅의 구조인데요. 서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텀블벅 펀딩할 때의 전문 이 물류 창고인데요. 여기서는 택배만 주로 하고 뒤에 보시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물류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고 파주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택배사가 운영하는 물류 창고가 많아서 택배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일반 그 택배를 도매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동대문 가보니까 패션 업계 전문으로 하는 물류사들이 택배 가격을 엄청 싸게 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텀블벅 전문으로 하는 물류 회사들이 파주 곳곳에 있고 만약 있고 그리고 만약에 텀블벅에 펀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물류 회사들이 그 댓글을 다 답니다. 자기 물류에서 책을 보내면 어떻겠냐? 그러면 견적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하면 되고요. 제가 2019년에 이 펀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택배 가격이 포장하고 안전봉투에서 택배 사는 가격까지 해서 2,500원 정도였거든요. 2,500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도매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조금 지금 많이 택배 가격 올렸잖아요. 3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여기 이런 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기 집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펀딩이 예상 외로 잘 됐어. 그러면 뭐 700개, 800개 포장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안전봉투 사고 그거를 넣고 다시 라벨지를 붙여서 택배 라벨지 주소 출력해서 부착해서 그걸 다시 우체국에 갖다 주고 이런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여기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고 반품 관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당시의 단가예요. 보시면 기본 작업 택배비가 2kg 다 이해할 거예요. 책이니까.
어, 2,550원 정도였어요. 근데 요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캡 포장재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어서 엄청 쌌습니다. 네. 네, 박스 포장할게는 박스 포장재는 미포함입니다. 이 택배 가격에 에어캡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박스를 할 때는 박스 비용을 따로 내야 돼서 당시에도 조금 많이 쌌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행복 보내기인데 여기 만약 혹시 한번 견적 알아보시면 여기 한번 해보시면 옛날부터 텀블벅 전문으로 하시는 곳이라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텀블벅에서 다운받은 그 펀딩자 리스트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넘겨주면 어, 쉽게 발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텀블벅을 많이 하셔서요. 네. 이 텀블벅 명세서입니다. 보시면 그 펀딩이 1,100만 원 됐을 때 여기 최종적으로 결제는 펀딩은 1,100만 원 됐는데 결제 실패한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11명. 텀블벅 구조가 미리 신용카드나 결제될 정보를 걸어 놓으면 펀딩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일괄 결제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펀딩 하겠다고 한 사람은 1,590명, 1,100만 원이었는데 11명이 실패해서 19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서 결제 금액은 1,08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텀블벅 수수료와 결제 송금 처리 수수료가 각각 55만 원, 32만 원 이렇게 해서 88만 원이 제하고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텀블벅에서 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한테 최종적으로 들어온 비용은 992만 4천 원. 요거 들어왔을 때 저 회사 퇴사할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네, 자신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그 실제 들어간 제작비는 1,500부 제작할 때 당시에 인쇄비가 좀 쌌어요. 200만 원 정도였고 디자이너 비용, 편집 비용, 택배 비용 해서 이 금액에 99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다 제하니까 실제로 제 통장에 360만 원이 남더라고요. 와, 이거 할 만하다 생각이 들었죠. 사실 책을 1,500부 찍었는데 독자들한테 줄 책은 579부예요. 그러면 저한테 한 900부 정도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금이 360만 원 남는 거죠. 900부를 판매하게 되면 저한테 또 그게 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미 저는 텀블벅에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엄청 유리했었습니다. 네. 문수연 님이 텀블벅 달성을 딱 100% 채로 했는데 결제 실패자가 있으면 그것도 펀딩 달성으로 치나요? 아니면 미달성으로 펀딩 실패인가요? 이지원 님이 수연 님 달성으로 쳐요. 달성된 다음 결제가 이루어져요. 어, 네, 요 부분은 몰랐네요. 저도 딱 그거에 맞춰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지원 님 감사합니다. 네. 결제 송금 수수료가 비싸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 텀블벅 펀딩 이후에는 입고 가능한 독립서점 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일로 드린 엑셀 파일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 한 500군데 요거 예전엔 300군데였는데 제가 최근에 드린 건 500군데였고 그 데이터의 출처는 퍼니플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독립서점들의 어떤 현황이나 신규 독립서점을 크롤링해서 계속해서 이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2019년, 18년 이 정도쯤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서울책방에서도 독립서점이나 도서관, 공공도서관, 헌책방 이런 것들을 책을 판매하거나 책을 볼 수 있는 것들의 정보를 여기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독립서점, 온라인으로 요즘 독립서점들이 스토어를 많이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을 자기가 좋아하는 독립서점 출판물이 있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판매처들이 쫙 나오거든요. 에이커북스, 뭐 에이커북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판매처들을 보시면 여기에 책방에 대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방의 SNS, 상호,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주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나오죠. 이쪽으로 입고 요청 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고 요청 메일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방의 어떤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나 성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서점 입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입고 희망 독립서점 이메일 리스트 정리. 이메일 리스트는 제가 1주차 때 드렸던 메일에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그 더 업데이트 하시려면 퍼니 플랜이나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독립서점 개별 SNS를 통해서 그 내용을 얻을 수 있고 혹은 지인이 정리해 놓은 리스트, 지인이 저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300, 제가 발송할 때하고 최근에 정리해서 이렇게 발송하는 리스트가 책방이 많이 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그 입고 안내 메일을 우선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취합된 이메일을 가지고 입고 문의드립니다. 자기 이름 쓰고 이제 닉네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판사 이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도서명, ISBN, 정가, 그리고 첨부 파일로는 표지, 그리고 내지 일부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에 대한 내용을 넣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도자료 우리가 서점에 대형 서점 입고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표지 그리고 도서에 대한 정보. 도서에 대한 정보는 도서 출판사, 저자, ISBN, 정가, 페이지, 판형, 부록. 그 보도자료에 넣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목차가 중요합니다. 어떤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목차를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서점에서 책 입고뿐만 아니라 원데이 클래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클래스가 가능하고 실제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책도 판매할 수 있고 어, 그렇습니다. 효진님 입고율을 안 알려줘도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국룰로 입고율이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독립출판 제작자는 70%고 현매로 할 때는 뭐 65%, 그러니까 현금을 바로 받는 거는 65%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입고를 희망합니다 하고 이제 메일이 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쫙 개별 발송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점에서 메일이 옵니다. 이 5부 확인해 달라, 5부 보내달라. 그리고 입점 계약서에 서점 측에서 제시하는 희망 공급률이 있습니다. 그거와 나의 출판사의 기준이 맞으면 출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르다. 그러면 좀 협의의 여지도 있는 거죠. 네. 발송할 때 택배비는 출판사 부담입니다. 네. 그리고 반품할 때 택배비는 서점 부담인데 간혹 어떤 서점에서는 반품할 때 착불로 보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게 판매가 한 사이클 되면 정산 안내 메일이 들어오는데요. 그
정산 시기는 서점마다 다릅니다. 김해에 있던 어떤 출판 서점은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고 어떤 서점은 2개월에 한 번, 어떤 서점은 3개월, 분기에 한 번이죠. 어떤 서점은 6개월, 심지어 어떤 서점은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주는 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산 주기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6건이 판매됐다. 그리고 입금을 했다고 하니 이거에 맞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최근 면세 제품이기 때문에 10%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다른 서점, 노마레이라는 서점에서의 정산서인데요. 이렇게 정산 내역, 판매 내역이 있다. 그리고 면세 가세를 구분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뭐 변동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리고 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11월 7일이고 만약 이때까지 발행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금은 11월 2일 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데 네, 계산서 발행 일자도 여기 그 좀 꼼꼼한 서점 같은 경우는 정해줍니다. 10월 말일자로 해달라.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는 만약 개인 사업자면 여기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서 개인이면 개인으로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 변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누르셔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눌러서 발급 조회 누르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일반인데 우리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네, 가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 요 면세 이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아마 그 본인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대편 돈을 입금해 준 독립서점에 대한 내역은 이쪽에 다 입금을 그 기입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수량과 단가를 넣으셔야 되는데 면세 계산서였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에서는 세액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발행하기 현금 얼마 받은지 내용 체크해서 발행하게 하면 되는데 만약 내가 이미 돈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청구 버튼을 누르고 발행하기 하고 그리고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청구 버튼 이미 돈을 받았다 그럼 영수했다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 버튼을 눌러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 계산서를 상대편 서점에게 돈을 아직 안 받았다면 청구, 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 버튼을 눌러서 현금으로 받겠다는 금액을 입력해서 발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전에 부비프에서는 10월 31일 날 입금하라고 하니까 여기 작성일자에서 2022년 10월 31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이게 10월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행하시면 되는데 아마 처음 발행하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시 마이너스 계산서 취소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직접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모바일 손택스라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에서도 전자 계산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전자 계산서가 양식입니다. 요 거래처가 준 거래처 서점의 정보 넣고 그리고 작성 일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작성 일자 3일이 되고 도서명 아니면 뭐 10월 도서 판매 대금 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량이 몇 부 팔렸는지 권당 단가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비고 부분은 자기가 어떤 말을 알기 쉽게 거래처와 소통하기 위해 금액을 숫자나
어, 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넣고 여기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영수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영수가 나오고요. 만약에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 청구하는 거니까 청구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독립서점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1번부터 쭉 해서 잊고 요청한 독립서점 이름을 쫙 적고요. 그리고 주소,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제가 워크샵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한번 물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서점은 몇 개월 정산 주기를 가지고 있냐, 3월에 한 번씩 돈을 준다. 1개월에 한 번씩 준다. 2개월에 한 번씩 준다. 그리고 처음에 발송했을 때 몇 부씩 발송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항상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저는 훨씬 더 좀 편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입금된 내역도 이렇게 정리해서 네, 관리 철저하게 해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입금된 내역도 통장에 돈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띠링띠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1차 정산 때 얼마, 2차 정산 때 얼마 이렇게 그리고 전자계산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날 발행했나 안 했나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댓글로 그 돈이 입금된 날짜 이런 것들도 쓰시면 아주 관리에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별 썸을 할 수 있죠. 총 내가 발송은 어 713만 원어치 했는데 최종 입금은 960 696만 원 정도 했으니까 꽤 로스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2019년부터 네, 2019년부터 21년 9월까지 2년 2개월간 텀블벅 판매 520부 별도로 해서 보니까 출고는 총 818부를 제가 독립서점으로 보냈고 공급률은 평균 공급률 70%였습니다. 그래서 713만 6천 원이었고 수금은 92만 6,500원 됐고 그래서 미수 채권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거는 21만 원인데 사실 이미 저는 그 텀블벅에서 안전 마진을 다 제작비나 이런 인건비를 다 해소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택배 발송비 이런 것들은 빼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자책 다음에 전자책 유통인데요. 여기 보자. 네. 전자책 유통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책 입점 문의 메일을 보냅니다. 이북 신규 거래 담당자들 그리고 이북 신규 거래 담당자들의 연락처는 이거와 같습니다. 리디북스, 리디닷컴, 이북팀 알라딘, 컨택트24, 예스24, 교보북스, 모티 이렇게 제가 요거 이북 연락처도 요번에 메일로 정리해서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요런 양식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출판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4번 넣고 이북 신규 계약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종이책으로 나와 있는 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유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서에 대한 URL, 필요한 서류는 첨부했다.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통장 4번 각각 어, 넣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메일 양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신이 옵니다. 네, 알라딘 어느 누구 담당자입니다. 전자책 유통 계약은 안내해 드린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적어 회신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법령 공동인증서 보유, 요게 헷갈리는데요. 개인용하고 기업용이 있는데, 이거는 법용이 돈을 조금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 블로그에 좀 정리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인용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용으로 얘들이 전자계약서를 보내주는데, 어,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게 기업용이야. 그러면 어,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어, 정확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법령 공동인증서가 뭔지 없으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거든요. 4,400원 정도 내면 개인용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네. 개인 사업자라면 4,400원, 법인 사업자라면 11만 원인데 요거는 할인 프로모션 할 때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법령 공인인증서 발행하는 업체에서 뭐 4만 4천 원에도 하기도 하고요. 5만 원대에도 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C, B2B, B2BC 뭐 미리 보기 있는데 저는 요게 다 진행 유무 하거든요. 이게 다양한 판매 채널들과 판매 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자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으로도 되고 개인 판매도 되고 대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래처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유통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 유무에 다 체크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용들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소장형은 판매 건수만큼 영구적으로 납품하는 방식이고 대여형은 건수 제한 없이 이용 기간을 한정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입니다. 뭐 교보 이북을 사게 되면 소장형이 되는 거고요. 뭐 밀리의 서재나 리비나 예스 북클럽을 하게 되면 대여형으로 내 책이 독자들한테 판매가 되는 거죠. 네, 정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 공인인증서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가면 4,400원 직접 방문 신청할 때인데 그래서 44,000원 요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무실 가서 강남 쪽에 있는데 갔다 오는 게 내 일당과 비교했을 때 좋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 번째 법인 설립할 때는 그냥 11만 원짜리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 아낀다고 4만 4천 원 했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11만 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은 전자계약서가 이렇게 삐리릭 날라옵니다. 서명하시면 되고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표준계약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알라딘이고요. 이거는 교보문고. 그리고 교보문고도 비슷합니다. 뭐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컨텐츠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좋겠는데 저는 다 하시는 거를 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내 책을 접속하게 되면 팔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다양한 유형에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전자책 계약 양식인데 계약서 내용인데 조금 뭐 복잡하긴 합니다. 종이책에 비해서. 그런데 찬찬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양한 뭐 서비스 유형이 어떤 거고 전자책
유통에 있어서 용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디자인 파일이나 PDF 파일로 어, 웹툰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를 EPUB이라는 전자책 파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20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업체들마다 견적서를 받아보고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보문고도 전자책 계약을 하게 되면 내 책이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 몇 권이 팔렸고 그 정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SCM 사이트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책을 직접 올리셔야 됩니다. 종이책은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면 서점에서 그거를 본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형식인데 전자책은 직접 업로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전자책 만약에 그 종이책이나 이거를 전자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전자책 변환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의 전자책 제작 의지를 독려를 통한 전자출판 제작 역량 강화 및 국내 전자책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분기마다 한 600종 정도로 제작 비용을 댑니다. 실비로. 그냥 한 30만 원 정도 제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는 한국 만화 영상 산업진흥원이지만 여기 출판사들의 그런 산업진흥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웹툰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종이책을 변환하는데 이런 전자책 변환 사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전자책 제작 업체 리스트입니다. 요것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여전히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오래돼서 그런데 그래도 아마 이 업계에 계속 계실 거라서 어, 크게 문제는 아니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단가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전자책 판매 내용 확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년 11월에는 요 정도 판매가 됐다. 요 정산액이 어, 출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요 판매액은 수수료 제하기 전에 이 차익만큼 교보문고가 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책은 종이책 판매에도 도움을 줍니다. 전자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종이책이 노출되는 곳에 같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종이책을 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전자책과 종이책 둘 중에 하나를 사겠죠. 그러면 전자책이 나옴으로 해서 전자책 노출 코너에 노출이 되고 또 종이책으로도 판매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자책 이외에 또 전자책은 판매하고 남은 책은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네이버에 온라인 서점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5시 43분인데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